자, 2교시 시작할게요. 자, 녹화 세팅이 잘못돼서 1교시 수업이 녹화가 안 됐어요. 자,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그 파이썬에서 가장 중요한 패키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판다스는요, 일단은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고수준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문구예요. 자, 고수준, 기능이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기능이 엄청 많음. 그래서 이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 하나에는 거의 통계학 개론을 다 담을 정도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뭐 앞에 있는 문구는 뭐 쉽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 뭐 그런 얘기인데, 쉽다라는 게 사실 상대적인 얘기지 나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구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기능이 엄청 많다. 자, 판다스가 쓰이는 경우는요, SQL 테이블, SQL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진입을 안 했습니다. 가장 만만한 거는 엑셀이에요.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올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은 엑셀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걸 이제 파이썬으로 끌고 들어오면은 이 판다스가 표현을 하고요. 정렬이 되어 있거나 정렬되어 있지 않은 시계열 데이터, 시간에 따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날짜별 기온을 수집했다거나 날짜별 어떤 주식 가격의 변동이라던가 코인 가격 변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행 혹은 열, 레이블이 포함된 임의의 행렬 데이터.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결국은 엑셀 데이터랑 마찬가지의 형태고요. 레이블이라는 거는 각각의 행이나 열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를 위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씁니다. 자, 판다스는 크게 1차원과 2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1차원 데이터는 시리즈라고 하고요. 2차원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다루죠. 리스트를 num파이를 써서 nd array라는 타입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키잖아요. 얘를 다시 시리즈라고 하는 타입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요.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최종 진화를 합니다. 순서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도 있고요. 중간 단계에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얘기고요. 리스트나 넘파이 배열 같은 경우는 인덱스 번호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0, 1, 2, 3, 4 하는 인덱스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지. 얘는 인덱스가 대놓고 있어요. 자, 어떤 형태인지 볼게요. 새로운 패키지이기 때문에 판다스 패키지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요. 윈도우 키 플러스 R 누른 다음에 cmd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명령 프롬프트 뜨죠. 여기다가 pip 인스톨 빼기 2개 업그레이드 판다스 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빼기 2개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혹시라도 이런 애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으면 기존 거 지우고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고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 판다스. 얘는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한번 재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코드 봅시다. 경고 문구 표시 안 하게끔 하고요. 판다스 패키지 안에서 일단은 시리즈라는 형태를 가져와요. 자, 그럼 시리즈를 만드는 방법. 리스트나 넘파이 배열을 가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리스트로 갑시다. 자, 10, 30, 50, 70, 90이라는 리스트를 시리즈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를 확인하면은 데이터가 있고요. 인덱스가 대놓고 있어요. 리스트나 넘파이 배열은 인덱스까지 같이 출력되진 않잖아요. 얘는 인덱스가 실제로 대놓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리스트나 배열하고 똑같아요. 0번째, 2번째, 4번째 출력해라라고 하면 0번째, 2번째, 4번째, 10, 50, 90 나오겠죠. 인덱스와 값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와 값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객체점 values를 확인하면은 값만 뽑고요. 타입을 확인하면 넘파이 배열이에요. 자, 이거를 리스트 함수한테 전달해서 이 값을 리스트 함수한테 전달해서 값만 뽑아서 리스트로 역변환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바뀐 값이고요. 인덱스도 대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우리가 데이터화 시킬 수 있어요. 시리즈 객체점 인덱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컬럼이 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잠깐 위로 올라가서 시리즈를 생성을 했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해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는 시리즈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나오는 기능들이 전부 A.values, 여기도 A.values, A.values, 내가 만든 객체의 이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A라고 만들었으면 여기도 A가 되겠죠. 시리즈 객체의 인덱스를 확인해 보면은 범위를 갖는 인덱스 0부터 5 전까지 1씩 증가. 0, 1, 2, 3, 4니까요. 타입을 확인하면 판다스 패키지 안에 있는 레인지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클래스예요.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인덱스도 리스트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떤 객체가 인덱스와 값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X축에다가 인덱스를 걸어요. 그래서 0, 1, 2, 3, 4가 되는 거고, Y축에다가는 값을 걸어요. value. 그래서 10, 30, 50, 70, 90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하고 값을 자꾸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각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프로 표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프를 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터나 그런 거 갖고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성분을 추출해서 파이썬이 자동으로 그리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자, 시리즈 객체를 연산을 해볼게요. 시리즈를 만드는데 29만, 31만이라는 데이터예요. 인덱스가 아까는 숫자로 돼 있었잖아요. 인덱스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이퀄한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값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이름표가 붙는 거예요. 대놓고 인덱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리즈의 특징은 우리가 맨날 리스트에서 쓰던 0, 1, 2, 3, 4 이런 식이 아니라 문자열로 이름이 정해진 인덱스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요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일요일, 토요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위크2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리즈끼리 덧셈을 하면 넘파이 배열을 덧셈해도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이 됐죠. 시리즈끼리도 덧셈을 하면 인덱스가 똑같은 항목끼리 연산이 수행이 돼요. 위크2가 일요일, 토요일이었고 위크1이 토요일, 일요일의 데이터였단 말이에요. 이걸 결합을 시키면은 알아서 이름표가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요. 자, 요게 이제 시리즈 객체를 만드는 특성이었고요. 자, 다음 파일입니다. 이번에는 넘파이도 가져왔고 시리즈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넘파이 배열을 변환해서 시리즈로 만들게요. 0부터 99까지 10씩 증가합니다. 그럼 0, 10, 20, 30, 40, 50, 60, 70, 80, 90까지죠? 자, 이걸 가지고요. 여기서 30을 초과하는 값만 뽑아내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복문 돌려야 되잖아요. 넘파이도 쉽게 추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얘가 주어죠. 주어 이름 쓰고 주어 안에 있는 값이 30보다 큰 거. 대괄호 안에다가 조건식을 지정하면 그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만 반환을 해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값들을 뽑기 위해서 굳이 반복문 안에서 if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AND 검색이에요. numpy 같은 경우는 np.logical and라고 하는 다소 긴 명령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numpy보다 훨씬 간결하게 표현해요. 자, 주어 대괄호 두 개를 씁니다. 컬럼의 값이 70 이하 그리고 컬럼 값이 10초가인 거. 그럼 그 범위에 있는 값만 뽑아내죠. 5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AND는 대괄호를 하나씩 쓰고 있어요. 5어는 대괄호 하나에 각각의 조건을 소괄호로 묶어서 파이프라인을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뭐냐면은 엔터키 근처에 보면은 역슬래시 있죠? 요거 위에 보면 이렇게 생긴 키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얘예요, 얘. 얘를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를 사용하려면은 쉬프트 누르고 눌러야겠죠? 자, 그럼 값이 10 이하이거나 70 이상인 거. 10 이하이거나 70 이상인 거. 시리즈 자체가 numpy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기 때문에 numpy가 갖고 있는 기능은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numpy랑 마찬가지로 as 타입 메서드로 데이터 타입 변환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0부터 99까지 10씩 증가하는 시리즈 객체를 만듭니다.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요.
시리즈 렉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 확인해 보면은 정수형이에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info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요. 자, 인덱스가 10개가 있고요. 0부터 9까지래요. 딱히 네임은 없고요. non null count 10개. 그러니까 null이라고 하는 게 빈값이에요. 비어있지 않은 값이 10개다.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이다. 내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172바이트 쓰고 있다. 근데 뭐 메모리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요 정보는 그래도 좀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냐면 비어있는 데이터에 빈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나중에 결측치라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얘네들만 따로 어떤 특별한 가공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빈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처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자, 원본, as 타입, 플루트, 실수로 바꿔라. 데이터 타입 확인해 보면은 실수형이 나왔고요. 출력하면은 전부 뒤에 소수점 0 붙었죠. 문자열로 바꿔라. 자,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입니다. 문자열은 오브젝트로 표기돼요. 근데 넘파이는 출력할 때 따옴표가 나오는데 얘는 따옴표 없이 나옵니다. 그래도 타입의 오브젝트니까 다 숫자가 아니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집계 합계, 평균, 최대, 최소, 분산, 표준 편차, 중앙값. 자, 뭐 대부분 다 알죠? 아는 개념이죠? 중앙값.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드라마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던데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자, 실제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요. 1980년, 85년 그 미국의 어떤 대학교 지리학과 졸업생의 평균 연봉이 법대생보다 높았대요. 평균 초봉이 무려 10만 달러였대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1억 1천만 원이 넘어요. 자,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지리학과가 정말 핫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유명한 통계적 사례예요. 심지어는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 대사예요, 이거. 왜냐면은 이때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른 애들 연봉은 고작해야 뭐 몇천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때 마이클 조던 혼자 연봉이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0억이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클 조던이 혼자 연봉 하드캐리한 거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근데 시험 점수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에 반평균 떨어지면 다들 각오하라 그랬어. 그래서 다들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 82, 86, 91, 89, 96 뭐 이렇게 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한 명이 혼자 15점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때문에 평균 훅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냈더니 평균 점수가 62점이 나온 거야. 얘 하나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62점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평균의 함정이라고 불러요. 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뭐 2, 3, 뭐 몇 년 전에도 그랬죠. 그 프로그래머들 평균 연봉이 막 1억이 넘는다 막 그런 얘기 나왔었죠.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IT 기업에 종사하는 직군에 대해서 연봉을 조사했더니 평균 1억이 나왔다. 대부분은 요 정도의 연봉인데 IT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회사 사장도 있을 거고 이사도 있을 거고 아무튼 기업의 그 임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평사원보다는 임원이 연봉이 훨씬 높아요. 얘네들까지 같이 평균 내버리니까 평균을 얘네가 하드캐리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뉴스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은 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맨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순서대로 정렬해서 나열했을 때 값이 홀수개면은 딱 가운데 거 하나고요. 짝수개면은 가운데 거 두 개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중앙값과 평균이 차이가 크면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뜻이고요. 중앙값과 평균이 차이가 얼마 없으면 데이터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잘자잘한 숫자값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는 데이터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 값들을 통칭 기초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계산하라고는 안 시켜요. 하지만 이 값들을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가는 물어본다고요. 제가 그 데이터 분석 수업을 하려고 석사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다시 들어갔다고 전에 얘기했었죠. 통계학과를 처음 입학했을 때 저학년일 때는 시험 문제가 이런 거를 직접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학교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4학년 때는 그 방송되는 수강신청 자체를 막 학년 구별 없이 섞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점 잘 받으려고 막 4학년 때도 1학년 거 신청하고 그랬거든. 나중에 가니까 시험 문제가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념과 이 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물어보는 걸로 문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수학식 물어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 중앙값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요번 교시까지 해서 이제 시리즈 관련된 파일 2개 보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조금 안 됐는데요. 11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1시 30분쯤에 이제 휴식 이제 30분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형식 중에 가장 중요한 별표 한 100개 정도 써도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에요.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고요. 엑셀하고 똑같아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2차원 리스트를 변환하거나, 엑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2차원 리스트를 변환하거나, 자, 요 두 가지가 좀 헷갈릴 거예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자, 요 두 가지 이따 코드에서 좀 유념해 보시고요.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 CSV 파일이 뭔지도 이따 설명할게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오기. 근데 아직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은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웹페이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에는 요 둘 중에 한 가지 형태로 1차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게 돼요. 자, 일단 이 중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2차원 리스트, 딕셔너리 리스트, CSV나 엑셀 파일. 네, 요 형태들을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자, 판다스 안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 가져오고요. 리드 CSV와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를 만드는 방법을 싹 다 소개할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행과 열로 구성돼요. 행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행을 인덱스 혹은 로우라고 해요. 이때 인덱스는 우리가 했었던 그 리스트의 인덱스 같은 거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열은 컬럼 혹은 변수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는 A는 100. 이때 A가 변수잖아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식의 표가 있으면 이 세로로 한 줄을 변수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필드라고도 부르고요. 이 변수라고 하는 용어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라고 한다기보다는 통계학에서는 표 형태의 자료에서 열 하나를 변수라고 해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변수라는 개념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자, 어느 학급의 성적표를 표현한 2차원 리스트를 구성할게요. 번호,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2차원 리스트를 정의했고요.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차원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한테 그냥 이렇게 통째로 던져주면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위에 있는 문구 한번 볼게요. 특별한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인덱스와 컬럼에는 각각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부여된다. 결과 볼까요? 자, 이게 인덱스예요. 그리고 이게 컬럼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행을 의미하고 컬럼은 열을 의미한다. 자, 이거 중요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 접근할 때, 자, 요 위에 있는 리스트를 기준으로 할 때요. 우리가 리스트에서 원소에 접근할 때는 행, 열 순으로 접근하죠. 근데 데이터 분석에서 쓰이는 이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엑셀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엑셀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엑셀 혹시 써보신 분, 요 칸을 엑셀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삼행 CL이라고 부를까요? CL 3열이라고 부를까요? 자, 엑셀에서
이코를 찍으면 다른 행의 위치를 찍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위치가 지금 찍힌 건데 D3라고 하죠. 지금 행이 우선이에요? 열이 우선이에요? 열이 우선이죠. D열의 3행이에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코딩은 행 다음에 열을 접근하는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열 우선입니다. 항상 열 우선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리스트는 0행 1열이라고 하니까 0번째 행에 1번째 열, 그래서 남자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0, 1이라고 하면은 0번째 열에 1번째 행, 즉 2를 가져와요. 그래서 정수값 2다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아까 봤었던 요 그레이드 데이터로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 더 만들 건데 시리즈의 특성이 인덱스에 대놓고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iNames라고 하는 걸로 리스트를 부여하고요. cNames라는 걸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얘가 행의 제목이 될 거고요. 얘는 열의 제목으로 쓸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서 2차원 리스트를 주고요. 인덱스라는 파라미터로 아까 만들었었던 iNames, columns라는 파라미터로 또 앞에서 만든 cNames를 부여하면 자, 여기가 iNames, 여기가 cNames 이렇게 해서 완전한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건 머신러닝을 하건 딥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2차원 리스트로 만드는 케이스고요. 이번에는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죠. 근데 딕셔너리의 각각의 원소가 리스트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당연한 얘기지만 값들이 짝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딕셔너리는 이렇게 키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이 열 우선이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해서 표도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의 키는 표에서 열의 제목이 돼요. 항상 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인덱스가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만들 때는 인덱스 이름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df를 확인해 보면은 얘인데요. 그 전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 이름을 이 이름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요걸 넣어준 거예요. 코드 한 줄 한 줄이 갖는 기능을 잘 음미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요번에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과학 점수 코드가 조금 잘렸는데 출력 결과 보면서 완성을 해보세요. 과학 땡땡 치고 64 딕셔너리 닫고 쉼표 이런 식이에요. 땡땡 치고 72 딕셔너리 닫고 쉼표. 리스트의 원소예요. 요만큼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인 거죠. 자, 이걸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요. 딕셔너리의 요 키값들이
열의 이름이 됩니다. 항상 데이터 프레임은 열의 우선순위예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리스트에 들어있는 딕셔너리들이 딱딱 그 형태가 맞아야 돼요. 들쭉날쭉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는 이름,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인데 어디는 뭐 이름, 학년, 성별, 뭐 체육, 음악, 미술, 사회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된다고요. 자, 이 경우에도 인덱스가 없으니까 인덱스를 만들어 줄 건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렇게 인덱스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각각의 행을 구별하기 위한 변수가 이미 떡하니 존재하잖아요. 행을 구별할 기준이 없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내가 인덱스로 지정할 리스트를 지정하는 경우, 걸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원 데이터 자체에 행을 구별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인덱스로 승적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은 기존에 있는 컬럼을 인덱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set index라고 하면서 필드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적용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출력해보면 기존에 있던 이름이라는 컬럼이 인덱스로 올라갔죠. 자, 다시 앞으로 왔어요. 요 설명. 인플레이스 true라는 파라미터를 줄 경우 df.set index 이름이라고 하고 인플레이스 equal true라고 부여하면 얘는 리턴 값이 없어요. 이렇게 쓰면 대신에 원본의 즉각 반영이 돼요. 얘는 원본의 변화가 없고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만들어져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신다면 가급적이면 인플레이스 트루 없이 쓰세요. 왜냐면은 원본을 자꾸 바꿔버리면 중간에 에러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원본 자체가 바뀌니까. 자, 지금 얘가 df2예요. 자, 얘한테 reset index라고 하면은 인덱스가 이렇게 있었던 인덱스 두껍잖아요. 글자가 얘가 일반 컬럼으로 신분이 떨어집니다. 인덱스로 올라가는 거는 평민이 신분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덱스가 일반 변수로 되는 거는 이제 높은 신분에서 일반 평민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인덱스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X축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리셋 인덱스 쓸 때 주의사항. 지금 여기서 리셋 인덱스를 써갖고 인덱스였던 애가 일반 컬럼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리셋 인덱스를 한 번 더 해봐요. 그러면 요 값이 일반 변수로 바뀌고 인덱스가 새로 생겨요. 인덱스가 없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기존의 인덱스가 이렇게 일련 번호를 의미하는 컬럼으로 등록이 되고 똑같은 게 또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리셋 인덱스를 수행할 때 기존 인덱스를 날려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리셋 인덱스 함수에 drop true라는 값을 줍니다. 인덱스 번호가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때가 있어요. 10, 21, 9,
7, 14 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명령을 한번 때려주면은 얘를 싹 지우고 0,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값을 다시 매긴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CSV 파일입니다. 수업에서 쓰이는 예제 데이터 파일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라인에 다 올려놨어요. 요 주소를 입력해보면은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요거 받은 거예요. 얘를 열어보면 그냥 엑셀이에요. 네, 요렇게 생긴 데이터입니다. 엑셀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엑셀로 표를 만들었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를 고르면 파일 형식 중에 CSV라는 형식이 있어요. 이 CSV라고 하는 형식은 엑셀의 표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애예요. 어떻게 단순화시키냐?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 이 CSV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게요. 엑셀 표의 행은 단순히 줄바꿈으로 표현을 하고요. 각각의 칸은 쉼표로 구별한 상태예요. 되게 원시적인 형태의 데이터 포맷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파일을 읽어오는 거예요. 자, 실습하실 때 내가 이 CSV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작성 중인 그 CSV 소스 파일이랑 같은 폴더 안에 CSV를 넣었다. 이러면 그냥 파일 이름만 기입하시면 돼요. 소스 파일이랑 데이터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을 때는 그냥 파일 이름만 기입하시면 돼요. 혹은 온라인에 있는 파일을 직접 가져올 때는 그 파일의 주소를 다 기입하시면 돼요. 매번 데이터 파일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고 다운받고 그러기 번거로워서 예제에서는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게끔 해놨는데요. 요 데이터 파일들도 여러분들이 따로 다운받아서 보관해 놓으세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데이터 파일이 없으면은 그 실습 예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글자의 저장 방식을 뜻해요. 파이썬 수업할 때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CSV 파일의 저장 방식인데 그 MS 오피스로 저장할 때 우리는 지금 한글 버전 쓰죠. EUCKR은 한글 방식을 뜻합니다. CSV 파일을 쓸 때는 저장 방식을 항상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잘못 지정하면은 리드할 때 에러 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게요. 값이 EUCKR과 UTF-8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EUCKR 주고서 에러 나면 UTF-8로 바꾸세요. 그것도 이 두 개를 다 줘봤는데 에러 난다. 그러면 파일 이름이 잘못됐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예요. 자, 그럼 이제 CSV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때 이름이라고 하는 열을 이제 인덱스로 또 바꿔준 거죠. 리턴 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제 CSV 파일에 이름이라고 하는 열이 있으니까 얘를 인덱스로 쓴 거예요.
근데 애당초 처음에 가져올 때부터,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부터 이러한 주소의 CSV 파일,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올 건데, 이 중에서 인덱스 콜, 이름이라는 제목을 갖는 열을 인덱스로 지정하겠다. 아예 처음부터 가져올 때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인코딩 EUCKR이고요. 엑셀이나 CSV는 무조건 제일 첫 번째 줄을 컬럼 이름으로 삼습니다. 자, 근데 CSV 파일을 사용할 때는 가져온 데이터가 저장 방식이 한글인지 UTF-8인지를 항상 따져야 돼요. CSV는. UTF-8은 다국어예요. 다국어 지원. EUCKR은 한국어 전용.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SV 형식은 잘 안 쓰고요. 그냥 엑셀 자체를 씁니다. 리드 엑셀이라는 함수고요. 똑같은 형식을 엑셀 파일 자체로 저장한 거예요. 얘는 인코딩 필요 없이 인덱스로 어떤 컬럼을 쓰겠다라고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엑셀은 확장자가 XLSX입니다. 자, 그러면 CSV 파일과 엑셀 파일 두 개가 같이 저장이 됐죠?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엑셀이니까 이렇게 색깔 같은 걸 좀 줄 수 있어요. CSV 파일은 색깔 같은 거 못 줘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왔을 때 색깔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이 리드 엑셀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개의 패키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오픈파이 엑셀, XLRD 이 두 개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가 실행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불러오죠.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모든 방법이에요. 자, 이걸 가져와서 내가 데이터 분석을 막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가공이 될 거예요. 데이터가 가공이 돼요. 그러면 이 결과를 저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내가 만약에 합계라고 해서 뭔가 학점을 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장을 한다는 소리예요. 저장 안 하면은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자, 리드 엑셀로 성적표 데이터 가져옵니다. 자, 인덱스는 이름이라는 열을 정해줬어요. 자, 데이터 내보내기, 저장하기. 엑셀 파일로 내보내는 거예요. 원본 파일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 자, 데이터 프레임 객체점. 얘가 주어예요. to 엑셀. 파일 이름. 저장할 때 인덱스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덱스 true. 그리고 인덱스의 이름은 name이라고 내가 주고 싶은 이름 주시면 되고요. 기본 자체가 인덱스를 같이 저장해요. 그냥 to 엑셀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같이 저장돼요. 근데 인덱스 fails라고 해주면은 인덱스를 빼고 저장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는데 컬럼스에 내가 저장할 컬럼만 골라줄 수 있어요. 그럼 학년, 성별, 국어만 저장하겠죠. 이게 없으면 엑셀의 제일 첫 줄에 제목으로 학년, 성별, 국어라고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헤더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얘네들의 변경될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그럼 엑셀 파일에 레벨, 성별, 국어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요 예제는 자, 요 예제는 패키지 가져오고 나서 엑셀 파일을 데이터 가져오고 나서 엑셀 파일을 로딩해서 데이터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저도 오픈 파일 엑셀 설치 안 됐다고 나오죠? 설치할게요. pip install open 파일 엑셀. pip install xlrd. 자, 한번 껐다 켜고 자, 처음부터 다시 실행할게요. 출력 모두 지우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력할 때는 프린트문을 사용하잖아요. 파이썬에서. 프린트를 써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못생기게 나와요. 근데 주피터에서 이렇게 변수 이름만 딱 지정하면은 표 형태로 이쁘장하게 나와요. 자, 요 예제는 실제로 저장을 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1.xlsx라는 파일은 없어요. 실제로 저장을 하면 그런 이름의 파일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인덱스 true를 준 경우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같이 저장이 되고 인덱스의 이름이 name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요거는 굳이 바꿀 필요 없으면 빼셔도 돼요. 근데 인덱스를 false로 주면은 학생 이름을 의미하는 인덱스가 저장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지정된 컬럼만 저장이 됐죠. 자, 나는 저장할 때 컬럼 이름 안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냥 요거 코딩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이름 그대로 저장이 되죠. 자, 그러니까 요 단원 예제는 이렇게 그 생성되는 파일을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는 CSV 파일로 저장하기예요. to CSV 파일 이름. CSV 파일은 인코딩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인코딩 지정할 때 주의하실게요. UTF-8로 저장하면 인코딩 여기 1.csv라고 저장이 돼요.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선 잘 열려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쓰는 인코딩이 UTF-8이에요. 근데 얘를 엑셀로 열면 이렇게 한글이 다 깨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인코딩을 한국어 전용 EUC-KR로 바꾸면 다시 저장했어요. EUC-KR로 저장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한글을 인식을 못해요. 하지만 엑셀로 열었을 때는 한글이 잘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CSV로 저장할 때는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떤 파일로 열어서 확인할 건지에 따라서 인코딩을 잘 지정하셔야 돼요. 그걸 제외하고는 인덱스 포함 여부라든지 인덱스 제목, 저장할 컬럼 지정이라든지 컬럼 제목 설정 이런 옵션들은 전부 일반 데이터 프레임하고 그 엑셀로 저장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형. 파이썬에서는 정수, 실수, 불린, 논리값,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집합 요거만 보잖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걔네들은 사실 잘 안 써요. 넘파이, 시리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형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데이터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기초 통계량을 산출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데이터 가공이 끝나고 나면은 가공된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는 단계에 접어들 겁니다. 아마 데이터 시각화가 한 6일차 정도쯤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남은 시간 여기 실습 내용 예제 파악하시면 되고요. 실습 끝나시면은 12시 20분 이후부터 자리 정리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